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AI 시대가 왔고 피지컬 AI, 로봇의 시대가 온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학습하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어떤 비전이나 사회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소버린 AI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 모두가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매일같이 AI 트렌드도 바뀌고 서비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국내 기업의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어떤 비전과 정책인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퀘션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가 주도라기보다는 국민이 우선이 되는 소비자가 필요한 소비자한테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운 그래서 국민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정부는 그러면은 소비자가 우선이냐 아니면은 정부의 중요한 공무원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정책이냐라는 걸 봤을 때 약간 그러한 방향과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있죠. 저는 완전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책을 집행하거나 만듦에 있어서 선진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복지가 없건 복지 서비스 자체가 없거나 아예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 영역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도 되고 우리나라 기술력쯤 되면은 사실 복지가 국민을 찾아가야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 기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관리적 편함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영역에서 편리함을 위해 사실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고 사실 그럼 그래야지만 사실은 흔히 말하는 뭐 송파 세분의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게 돌아가시는 국민들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 단순히 이게 첨단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돌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도 적극 행정이나 디지털 혁신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공공 부분의 어떤 보수성으로 인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래서 소비자 위주의 이러한 서비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잠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사례나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는 국가의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인재 양성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 전반적인 모습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사실 입시 위주의 특정 학과라던가 특정 대학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공부를 잘하거나 내가 원하는 목표와 꿈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특정 학과에 너무 많은 부모부터 자식까지 그리고 학교 시스템, 공교육 시스템조차 모든 게 거기에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걸 두 부분으로 쪼개보고 싶은데 하나는 인재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교육받는 시스템에 대한 이슈. 물론 이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인재가 된다는 관점에서 연관이 있지만 1번 인재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 과거에는 인재를 끌어당기거나 흔히 말하는 유출과 유입을 유도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에서 엘리트가 되고 그 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세계가 정말 연결이 많이 되고 특히 이제 국가마다 그 기술 밸류체인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흔히 말하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니까 생산해서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고 미국은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 서비스 인프라를 까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설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한국에서 엘리트로서 사는 삶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이걸 흔히 말하면은 인재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인재를 땡기는 나라들이 생긴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지 않으면 인재 유출은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인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인재를 뭘 땡겨서 이 사람들을 최소한 나가지 않게 하거나 혹은 바깥에 있는 인재들이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런 전략이 사실 굉장히 부재한 상태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넓어졌다. 그러니까 지구촌 세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도 너무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됐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전단지 광고로 보면서 이제 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어디든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내가 이력서를 지원하고 그 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유능한 인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연봉보다 해외에 있는 큰 글로벌 기업들, 그다음에 유니콘 기업들이 더 많은 연봉과 더 많은 복지 조건들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사실 나와야 이런 인재들이 국가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유니콘 기업이 창업하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근데 유니콘 기업이 이제 1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이제 비상장 기업 주로 얘기하는데 그런 기업이 나오려면 상식적으로 그 내수 시장을 타겟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뭐 에스토니아라든지 에스토니아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이 스카이프거든요. 스카이프는 어떤 서비스냐면 온라인 기반 전화 서비스예요. 쉽게 말하면 뭐 채팅도 있고 하지만 그 말인즉슨 에스토니아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글로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1조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노보디스크라는 이제 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노보디스크가 이제 당뇨병 약으로 유명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덴마크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내 플랫폼을 타겟팅한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인들이 능력이 없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시장 밖으로 나감에 있어서 정부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다른 이스라엘이라든지 그 창업 국가로서 유명한 국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영어를 좀 할 줄 알고 또 외국으로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외국을 타겟해서 창업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창업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창업사관학교라는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차근 창업사관학교가 생겼어요. 창업사관학교로 해서 창업한 사람들이 다 국내 사업을 하니까 여기 유니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5천만 명밖에 안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유니콘이 뭐 10개, 20개 나오겠어요. 이미 카카오, 네이버, 모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우리는 내 수장을 먼저 하고 글로벌로 나갈 사람들을 따로 찾아서 모아서 보내는 지금 수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 작업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일이 사실은 그 1조 그 유니콘을 만들기 위한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통상 국가로서 해외 수출로 인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재료 국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수출보다는 국내 시장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국가 그리고 기업들은 다 해외로 먼저 좀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창업 사관학교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교육에서 어떤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딱 정해진 틀 안에서 배워왔던 그러한 것들이 습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하는 것도 사관학교까지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그러한 현실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년들이 도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된 것도 우리가 너무 틀에 갇혀 있는 교육 환경 내에서 그러한 도전만
주입식으로 배워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교육에서 어떤 식으로 좀 개발하고 발전이 돼야 이러한 새로운 창업과 도전 의식을 좀 갖게 될 수도 있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모두가 창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창업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임은 분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밸류를 창출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나를 사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또 투자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창업 붐이 일고 하는데 그 창업 붐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디 창업 사관학교 신청해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 자체가 창업 사관학교가 되고 대학 안에서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먼저 끌어당겨서 그들에게 투자와 적극적인 매칭, 그 투자라든지 뭐 엔젤 투자라든지 VC라든지 그 창업 생태계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야 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대학의 허브로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 대학에서 이제 뭐 창업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주고 있지만 여기도 안타까운 게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어떤 연결성이 굉장히 짙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 지방 로컬 살리기랑 연결된 어떤 비즈니스를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어떤 유유 자원을 이용해서 뭔가 뭐 흔히 말해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한 유니콘이라든지 규모 있는 어떤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이 나오려면은 사실은 그 학생들의 눈을 사실 글로벌로 이제 좀 꽂아주는 그런 게 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 많은 그 2030들에게 생애 한 번은 외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무료로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저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비행기 표만 제공해주면 뭐 되는 거냐 이런 개념보다는 이미 우리나라는 각 국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미 상호 협정으로 열어놨거든요. 흔히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죠. 워킹홀리데이를 이미 열어놨어. 근데 거기에 누구나 생애 한 번쯤은 외국으로 갈 수 있어.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각 국가에 이미 그 스타트업 그 센터들이나 그런 플레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국가 차원에서 거기 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뭐 항공권을 열어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도와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좀 밖으로 내보내고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창을 연구를 열어주는 거. 그런 게 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하신 정책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가고 싶어요. 예, 기회가 된다면 저도 가고 싶어요. 꼭 가보고 싶은데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거나 했을 때 사실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주요 국가들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말한 아까 에스토니아라던가 덴마크 아니면 유럽이 아닌 뭐 아프리카라던가 남미 이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은 사업을 분명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까지 가서 한번 체험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세상에 좀 더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에서 만들어 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주변의 선배들의 사례를 보면서도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열심히 하는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잘하는 엘리트들은 창업을 먼저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창업을 해서 잘 된 애가 없어요. 다 망했대. 그리고 그렇죠. 아직도 삼성의 가네보다 못 살아. 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엘리트들이 사실은 삼성 같은 대기업이나 SK 정도는 가려고 하고 아니면 의사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사회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어떤 트랙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에게 훨씬 더 큰 경제적 이득으로 온다고 하면 누가 창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창업가가 적극적으로 육성되려면 성공한 창업자가 나와야 됩니다. 잘 사는 꼴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학교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해주고 학교에서 각 과마다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과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러한 성공 사례들을 계속 좀 공유하고 사실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것도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실수를 줄이고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학교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하면서 우리 국가가 비전을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디지털 국가에 다가가기 위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좋은 정책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만세가 그리는 비전과 미래의 방향은 어떤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한정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주제가 사실은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디지털 국가로서 더 잘 나아갈 수 있느냐이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은 이미 그 기술이라든지 인재라든지 이런 걸 가진 나라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이 효용으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의사결정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세는 이러한 현장에서 이미 많은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의사결정을 이렇게 해. 우리 대표는 왜 저러는 거야? 근데 그 감정을 국가를 보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다들.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아서, 사실은 그 현업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그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현업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 문제점들을 모아서 정책 레포트로 만들어서 이제 전달하는 일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제안들을 보면은 너무나 좋은 제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AI 이제 그 소버린 AI 이재명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건데 그 AI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AI라는 산업 자체가 100이면 이 100을 전체 다 자국화한 나라는 미국도 없다. 아무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소브리 AI라는 영역에서 가장 잘하는 영역을 찾고 예를 들어 부품이 60%가 중국산이어도 핵심 부품 40%가 한국 거고 삼성에서 만들어 나가면 한국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버린 AI라는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AI 영역에서 뭘 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우린 중국이나 미국처럼 인재와 돈이 무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굉장히 동감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현업이 느끼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좀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난다면 사실 지금처럼 비관하는 코리아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슬픔과 비관, 아픔이 넘치는 한국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런 그 변혁의 시대가 굉장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가진 자원의 또 의사결정 구조에 우리 청년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말 다시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면 정말 와이낫 코리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1등하지 못할 이유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무미건조한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웃음을 주시는 네. 우리 봉한나 대표님. 저희 경기 청년랩에 대해서 오늘 이 방송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신 우리 봉한나 대표님 감사하고요. 저희 경기 청년랩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그 청년들의 의견, 목소리 언제든 담아주시면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